자, 계속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검토합니다. 자, 일단은 상인법도 자, 앞에서 홍보했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 이슈가 되는 것은 자, 갱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금 회수기회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라고 하는 거. 자, 등기 없어도요.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권리. 이걸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되는 과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역시 소유자 바뀌면 바뀐 소유자한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이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어떻다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데 역시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권 등기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항력 갖추기에서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가서요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앞에서 주민법에서는 대항력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그리고 동사무소 등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는다라고 했던 데 비해서 상인법에서는 바로 자, 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서에다 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소위 대항력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업자 등록이 있었다면 이전 신청을 하면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이것도 소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것이고, 자, 먼저 논의할 게 적용 범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8년 동안 두 문제 구성이 됐는데, 일단은 적용 범주 관련해서 적용 안 하는 것부터 가십시오. 똑같은 구조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소위 상인법이라고 하는 거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논문의 파격세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름 동안 상가 건물을 임대차한다. 그러면 이때는 상인법이라는 조항을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상가 건물의 정의가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가 건물의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상가 건물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이게 이제 줄여서 상가 건물의 임대차와 같은 개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게 거슬리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인법 적용하죠. 그래서 일단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고액 임차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죠. 그래서 고액 임차인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항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지금 현행법상 9억입니다. 금액이 계속 바뀌어요. 매년 바뀌게 되는데, 서울에 있어서 보증금 환산 금액 이게 9억자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고액 임차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상인법의 논리 구조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죠. 지금 이제 세입자, 형편이 좀 어려운 세입자가 보증금 날리거나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상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둔 것이고요. 그럼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굳이 경제적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법의 뼈대가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중심축은 대항력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 짬뽕에서 나올 수 이슈가 될 게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이 중에서 자, 지금 우선 변제권 하고요.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 변제권,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 사업자 등록 폐지하더라도 계속해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의 대해서 지금 자,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 하십시다. 임차인,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시가 안 되는 거죠.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저당권자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경매 진행할 때 저당권자보다 한두 푼도 아니고 서울에서 9억 초과 10억, 11억 이런 금액이 갑자기 저당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면은 저당권자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액 임차인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나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와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바로 선순위 담보물권자 후순위 담보물권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핵심 이슈가 되고요. 좀 거슬리는 게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법에서는 기본 2년으로 봤었고요.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시 기준 9억 초과는 보증금 내면서 임대차 기간 6개월 이렇게 할 일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어떻다?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줄줄로 외우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기, 우 등이라고 해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에 관한 조항,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 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적용을 안 하냐? 두 가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하고 임차권 등기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을 왜 적용을 안 하냐? 굳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증금 10억 내면서 설마 임대 기간을 6개월, 8개월 이렇게 다툼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기, 우 등에 관한 조항. 특히 이제 사례형 문제로 구성이 되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지역별로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외워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이제 9억 현행법에서 9억 정도의 개념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까다로워. 요건 좀 이따가 문제도 확인해 드릴 거야. 전체를 다 소화하신 다음에 설명들을 주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교재 이제 176페이지 먼저 보시고 나서 자, 나머지 내용. 자,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176페이지 가면 임대차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 가보십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슈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66에 6일에 x에 3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주임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2년으로 보게 된다. 상임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1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 요 싸움이고요. 한편 자 우리 토지 임대차에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자 존속기간 그냥 없는 거야. 그래서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죠. 다시 갑시다.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을 통고했을 때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전세권자가 소멸을 통고했을 때 역시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은 66 이렇게 하는 거야.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게 6일. 그리고 주임법 상임법에서 나왔던 것이 x의 3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 주임법에서는 묵시의 갱신이 있게 되면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이때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임법에서는 이 묵시의 갱신에 대응해서 용어를 법정갱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법정갱신 이런 논리구조죠.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걸 우리가
법정 갱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존속기간 1년으로 보게 되는데 임차인은 뭘 할 수 있다? 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요. 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인은 절대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임대인은 묵시 갱신 또는 이제 법정 갱신 있을 때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 이슈가 되는 것이 갱신 요구에 따른 임대차, 갱신 요구에 따른 임대차.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작년인가 소송 시끌시끌 사회적으로 복잡했던 공중족발 사건 때문에 그걸 전후로 해서 그전부터 쭉 얘기가 되어 왔는데 갱신 요구 10년까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 1년 단위로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제 이슈가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이 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몇 개만 딱 3가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십시다.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의무라고 하는 거. 임차인은요, 자, 이 목적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다 이용을 해야 될 것이다. 무단 전대차를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이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무단 전대차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이 사람한테는 갱신 요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것. 두 번째, 당연히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3기분 차임 연체가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마지막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근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상가 건물을 파손을 시켜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어떻다? 갱신 요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가지예요. 자, 중심축. 요게 나중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배제랑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이 3개만은 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왜? 이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읽어서 휴업을 보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8년간의 문제는 요 3개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더 많은 것이 출제가 됐었는데 의미 없고요. 다시 갑시다. 자, 일단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의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차임을 잘 내야 된다. 근데 3기분 차임 연체하면 이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두 번째, 자, 차임을 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용을 해야 된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람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때도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없는 사유고요. 세 번째 이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개가 그렇게 중요해 해서 계약 갱신 요구라고 하는 거. 자, 최대 10년까지 임대인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어떻다?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갱신 요구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로 해석하는데 다만 차임, 보증금 등의 증감 청구 등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역시 5%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죠. 5%라고 하는 거에서 주임법, 상임법 똑같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5%로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된 출제 이슈. 자, 지난번에 임대 기간 이런 문제 나오면 감사한 문제고 바로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라고 하는 거. 요거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대항력 얘기 한번 가볼까요? 대항력 이건 너무 간단해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임법에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얘는 이제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다 신청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가볼까요? 그래서 자, 원래 임대차라는 건 등기해야지 어떻다?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자, 건물을 인도해 주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게 뭐냐면은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주된 이슈가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임차권 주장을 했다고 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 누가 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준다 해서 주인법이랑 구조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구소유자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바뀐 상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지금 이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면 내용들이 이런 게 있어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적으로 상가 건물의 점유와 사업자 성격이 유지가 존속이 돼야지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좀 특이한 거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하는 주제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차를 하고요. 그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때도 다 바로 대항력은 인정이 된다. 자, 별건 아니고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갑이라고는 X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이 X 상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됐어. 그래서 마땅히 누구한테 자 병이라는 사람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때는 누구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월세를 낼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어차피 또 임대차를 해지하고 그러면 서로 또 사람 구하고 복잡하니까 내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월세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 이 사람 동의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할 때 자, 이 전차인은 마치 뭐와 같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과 동일한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유하면서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역시 여전히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이게 나름 어려운 거야. 나름 이 파트에서 어렵게 구성하는데 하여튼 동의 있는 전차인이라는 사람이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중간에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에게 이 문제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당연히 어떻다? 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로만 그냥 상인법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나름 어렵게 구성하는 주제, 나름대로 법리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 문제가 요거 하나 있게 될 것이고요. 너무 간단해요. 자, 나머지 소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법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자, 보증금 반환 청구 누구한테 한다고요?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소액 임차인이 됐을 때는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요. 뒤에서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소액 임차인이 되게 되면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더 일정 금액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역시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우선 변제. 역시 동일한 논리거든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주임법 지분 분석할 때 나온 것처럼 이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숫자 물어보는 그 정도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력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자, 여기다 이제 이걸 배치한 건 뭐냐면, 지금요, 갑 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항상 권리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쟁점들 볼까요? 우리 앞에서 중개 대상물이라는 개념을 논함에 있어서 분양권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에 포함이 되지만 입주권, 대토권 등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동산과 직결되어 있지 않는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즉슨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어요. 아예 중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행정재산 이런 것들은 사적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자,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겸업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을 중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법정 중개 보수와 별개 문제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을이라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이제 받으려면 그 다음 자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보통 받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임차인 되고자 하는 사람을 끌고 들어와.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을에게 권리금을 주겠다라고 의사의 합치를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누구와 상가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상가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권리금을 주겠다는 사람, 이 사람과 원칙적으로 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게 뒤에 문제 보면 단 하나 외워서 풀 수는 없고요. 너무 종류가 많아요. 즉 상가 건물의 임대인 입장에서 누구한테 자 지금 권리금을 내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개수가 많아요. 근데 다 외울 수는 없고 실제 포인트 되는 것만 기억하십니다. 자, 먼저 쉬운 것부터 가십시다. 자, 이 기존의 임차인이 3기분 차임액 연체를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또는 이 기존의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던 과거가 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어떻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세 번째, 임대차 기간이 끝난 시점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어떤 파손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럼 어떻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이 세 가지가 뭐야? 앞에서 자 공부했던 거 지금 이제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을 할 수도 없다. 그 외에 좀 특이한 케이스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경우예요. 이게 뭐냐면 상가 건물의 소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하고 싶었어. 근데 기존의 A라는 임차인이 얘한테 권리금 받아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 평상시도 마음에 들었고 쭉 서로 다툼이 있었어. 근데 또 얘를 한 명을 또 데리고 왔어. 또 그럼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버텨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이 상가 건물에 직접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 그래도 어떻다고요? 자, 정당하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을 하게 되면 내가 진짜 장사를 하고 싶어도 계속 세만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다. 내가 진짜 장사를 하고 싶으면 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또 임차인의 지위를 얻어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과거의 인연을 다 끊어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1년 6개월 이상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이 사람은 바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같이 죽자 이거야. 아 그냥 나 됐고 그 별 거지 같은 것들하고 엮이기 싫고 이제 내가 월세 때문에 그냥 별 거지 같은 얘하고 자꾸 엮였었는데 이제는 됐고 나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만 줄줄 외우셔야 돼. 나머지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읽어서는 뒤죽박죽 돼버려. 들을 때는 이해되고 용서가 되지만은 뒤에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세 가지. 임차인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3기분 차임 연체, 동의 없는 전대차, 마지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이때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별 거지 같은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애를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자,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바로 계약자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같이 죽자고 하는 거죠. 나 1년 6개월 동안 상가 비업 공실로 두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들과의 인연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케이스가 포인트가 될 텐데 문제는 일단은 이 4개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전제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주지 않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임차인한테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를 배제한 침해한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는
기본이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곳곳에 나왔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 권리의 소멸시효 3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갑소유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사람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종료된 그 시점에 자, 자신이 데려온 병이라는 사람,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어떻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탈당하게 됐다. 그러면 이때 손해가 발생한 거야.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임대차가 종료된 그 시점부터 바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 임대차가 종료한 그 날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3년 이내에 뭘 해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3년이 경과되면 이 손해배상 청구자 소송할 수 있는 이 권리라는 것 자체도 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 3년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공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등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있었어요. 공탁을 한 경우 법원에다가 사고 치면은 이 돈으로 때우겠다 해서 공탁을 해놓은 사안에서 어떤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사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폐업, 뭐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폐업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3년 내에는 어떻다? 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마지막 중개업 한다고 사고 쳐놓고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발생시킬 중개사고를 치고 바로 폐업을 해버리게 되고 이 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해봤자 공탁금이 날아가 버리니까 실제로 권리 보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3년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지금 이 사람 손해가 발생한 날이 언제입니까? 임대차가 종료가 된 그날 어떻다?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으니까 손해가 발생했고 3년 내에는 어떻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3년 지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것은 시효 완성으로 이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있겠다.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병이란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권리금을 내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얘랑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을 상대로 뭘 할 것이다?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 갑의 입장에서 뭘 하면 돼요? 1년 6개월 동안 공실로 뒀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임차인 안 받았다라고 해서 사진 보여줘. 그럼 이제 아마 소송이 중지가 되겠지. 왜? 1년 6개월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1년 6개월 기간 동안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후에도 계속 공실로 뒀다는 게 입증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겠죠. 이미 이건 이제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어버린 꼴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특이해. 1년 6개월 이상 임대인이 공실로 뒀을 때 이때는 어떻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좀 독특한 조항이고 나머지는 주로 임차인의 귀책 사유나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을 때. 근데 그걸 외울 수는 없어요. 하도 많기 때문에 좀 이따 문제 몇 개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될 텐데 그저 쉽게 가자고. 어려운 문제를 맞추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쉬운 거 정확하게 캐치내게 되면 대강 걸러내실 수가 있어요. 합격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그냥 이게 줄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지 시험 볼 때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항력이랑 관련해서 같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개념 보셨고요. 그냥 맞아 달려보십시다. 우선 변제권 거의 구성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내릴게 상임법에서 1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한단 말입니다. 중개사법에서 3문제, 민법에서 3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데 낼 게 너무 많아. 앞에서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 이런 얘기도 출제될 가능성 확률상 높고 그 다음에 아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이것도 중요한 이슈. 그럼 나머지는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작아요. 다만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주임법에서 대항력은 주민등록,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주임법에서는 확정일자, 동사무소, 공정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상임법에서는요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역시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된다. 우선 변제
변제권이라는 얘기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 부르고, 주의하실 게 소액 임차인에서 최우선 변제권은 이 확정일자랑 관련이 없고요. 그냥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거, 아까 대항력만 갖춰도 다 최우선 변제권 획득할 수 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만 얻어다 확정일자를 요건한다. 그래서 아까 주임법, 상임법 공통적인 요소 중에서 뭐가 있었다고? 자,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 2분의 1 이런 게 키워드가 될 텐데, 대신 그때는 대항력만 있어도 다 소액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이 최우선 변제권은 뭘 가지고? 대항력으로 충분한 개념이고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 해서 의미가 전혀 틀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자꾸 이게 헷갈렸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간단한 주제지요. 임차인이 대항력권 갖추고 계약서에다 확정일자 받게 되면 이때 바로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별 중요치 않아.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으려면 임차 목적으로 다 바로 매수인에게 넘겨줘야지 이 배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동시이행의 관계. 자, 그리고 이제 자, 이건 이제 외울 때도 되겠다. 선순위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 얘기죠. 자,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에 임차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 얘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있는 권리, 등기된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선순위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경매가 실행되면, 자, 이때는 이게 후순위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매각에 따라서 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이런 거 설명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정확히 잡게 되면은 거의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 경매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상임법, 주임법 뒤에 항상 나오는 지문 거의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지금 우리 상임법의 3대 축은요, 기본적인 구조가 원래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자, 이사를 가거나 하게 되면 다 상실되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임법상 자,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 갔다가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해서 개털되는 수가 있겠다.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 등기소에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이 상가 건물의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그때 자,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 제 기억이 맞으면 소재지, 임차 상가 소재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장난을 쳤는데 설명드릴게요.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고 소위 토지 관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지, 자, 그 임대인의 주소지라든가 임차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서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를 하고 싶다면 그 서초구 소재, 서초구를 관할하는 자, 법원에다가 소위 뭘 한다.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것이다.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도 그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유책에 구성할 때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든가 또는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민사집행법에서 토지 관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토지를 중심으로 또 부동산을 중심으로 그 관할이 정해지게 됩니다. 별 내용도 아닌데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뜨면 상당히 거슬려요. 그래서
상가건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럼 이제 간단해.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설령 이사 가더라도 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제2의 임차인, 우리가 주임법 할 때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절대로 제2의 임차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피배임 나와 있죠. 피배임 해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등기의 말소 의무,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담보 가등기의 말소 의무,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 동시행 관계 아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의무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고, 등기 말소 의무, 후이행 의무 똑같은 구조죠.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먼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요? 자, 등기 말소 의무가 후이행 의무 해서 이렇게 네 가지 피배임만 동시 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무조건 다 동시 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가건물 보셨는데, 지금 이제 뼈대를 볼까요? 자, 뼈대에서 주요한 것들, 자, 가장 좀 특이했던 것이 임대차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럼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또 하나가 우선 변제권,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있다. 해서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걸 다 묶어서 봤을 때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이 세 가지 기, 우 등에 대해서는 소위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 이 임차권 등기 얘기하고요. 우선 변제권은 자,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고액 임차인은 서울의 기준 9억 초과 이렇게 됐으니까 큰 금액을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면 저당권자들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을 정했을 때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임대차 상임법상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 될 텐데, 자, 굳이 해석하면 고액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도 어떻게 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지문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교재 가서 자, 이제 지문 문제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4페이지 겁나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고액 임차인 17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보니까요. 갑과 을은 2017년 1월 25일 날 서울시 소재 갑소유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월차임 500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스톱. 자, 환산 보증금. 우리 어디서 공부하시냐면 중개보수 산정할 때 임대차에서 환산 보증금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환산 보증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게 10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소위 뭐 이름하여 뭐가 된다? 고액 임차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시험 현장에서 거의 풀기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고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 하여튼 금액큼은 무조건 물어본다. 고액 임차인. 지역별로 따지지 말고 그냥 서울의 경우 9억 초과인데 지금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액 임차인이다. 자,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임법 적용과 관련해서 키워드 뭐야?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 우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가야 되죠.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소위 뭐야?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죠. 아까 임대차 기간,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얼마 1년으로 보고 한편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뭐가 돼? 임대차 기간 두 가지 조항인데 이런 것은 어떻다? 고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또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거 몇 년으로 본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아니 고액 임대차를 하는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몇 년으로 볼 거냐? 이건 법상 해결할 수 없어. 현행 법상 해결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는 1년으로 본다.
소위 고액 임차인이 앉았을 때, 그 다음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임차인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아예 적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고액 임대차를 할 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완전 공백에 빠지게 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뭐 말을 못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서울시 기준 9억 초과는 보증금을 내면서 임대차 기간을 안 정할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정신병자들이지.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9억을 넘는 임차 보증금을 꼬라박으면서 자 임대차 기간을 안 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두 가지. 자,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가리켜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라고 부르는데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면 안 돼. 왜? 고액 임차인 보증금 9억 10억 꼬라박는데 설마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기간도 안 정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자, 틀린 표현 되겠고,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받은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지금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했거든요.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어떻다? 당연히 바로 고액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대항력은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액 임차인한테 적용되는 조항이 대항력이라든가 아까 갱신요구권 이런 것들 또는 경우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이런 조항은 고액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다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번 오른편, 디귿번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갑은 임대차액을 해지할 수 있다. 자, 3기입니다. 그래서 상임법은 3기, 주임법은 2기. 참고적으로 주임법은 2기분 차임을 연체했을 때 묵시의 갱신일 배제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상임법만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리을번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에 X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보다 우선에서 보증물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사례형으로 구성해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우 등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우선 변제권, 그리고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문제는 전혀 의미 없어요. 너무 오래전 문제일 뿐더러 이건 지역별로 금액을 다 외워야지 풀 수가 있었던 문제라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 자, 임대차 내용, 존속 기간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박스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 차임에 달하도록, 자, 연체가 달한 때 임대인은 이때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3기도 맞고요.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에서 아니죠. 기존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 행사에 대해서 임대인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이걸 법정갱신. 그래서 종전 임대차가 종료된 날 기준으로 해서 얼마? 1년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어.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 존속기간은 1년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제 함정 파는 건데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기존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 기존 임대차가 만료된 시점부터 1년으로 봐야 되겠죠.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가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치 없이 좀 어렵게 말장난 해놓지만. 자, 그 다음에 교재 177페이지. 자, 그나마 이제 갱신 요구권의 행사 등에 대해서
출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77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3년 틀렸죠? 10년 이렇게 가야 되죠. 10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도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지금 전차인 얘기가 두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소유자가 X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될 테고 그다음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이 되게 되는데 전차인이 될 텐데 이 사람이 동의를 얻어서 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동의 얻은 전대차는 마치 임차인처럼 임대인에 대해서 당당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누구랑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에 임대차 계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갱신 요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전제로 하는 거다? 을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은 을을 대신하여 대위하여 을을 위해서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대위 행사라고 해서 어쨌든 시험 문제 답이 되고요. 아까 지금 이제 저거 있었잖아요. 자, 대항력 할 때도 전차인, 동의 얻은 전차인, 적법한 전차인이라고 하고 두 가지가 나름의 판례 지문을 가지고 이 챕터에서 어렵게 구성하는 주제. 자, 3번 지문 가볼까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연속 비슷한 지문 출제됐고요. 4번 지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서 어렵지 않죠. 해서 자 동의 없이 전대차 이 부분은 어떻다?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고요. 5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뒤에가 틀렸죠? 해서 자 갱신이 된다. 그러나 차임 보증금은 어떻다?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 이제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그게 있어요. 자 이런 전에 이제 사례들을 상담 사례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을이란 임차인이 있어. 갑이란 분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이야. 그래서 상가 건물 다른 데는 월세 올릴 때 안 올렸어. 안 올리고 몇 년 동안 6년 7년인가 그 사이에는 7년인가 하나도 안 올렸어. 그런데 이 상가 건물을 지금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병은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다 자 거기를 다 때려부시고 새롭게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사안에서 이 사람 보고 얘기를 했어. 좀 빼달라. 근데 아직은 존속기간 남아있죠. 갱신이 돼서 존속기간 남아있는 상태인데 빼달라.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냥은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임대차 지금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존속기간 내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을 계속 사용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든 지랄을 하든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나한테 자꾸 연락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건물주가 겁나 이제 열이 받죠. 취사하잖아. 자기 딴 데는 월세 올릴 때 자기는 월세 안 올리고 7년 동안 계속 동결을 해줬는데 물론 또 임차인 얘기는 이제 할 말 있지. 월세 빵꾸 안 내고 꾸준히 내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등등등. 아니 본인 입장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제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이거였어요. 병한테 이제 매매를 중개를 해야 되는데 병의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때 사겠다 이런 논리 구조이고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개 거래가 완성이 돼야지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세입자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것인가 뭐 이런 걸 갖고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입자한테 관심도 없어. 자, 상가 건물의 소유자도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떻게든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이분이 꺼져줘야지 뭐가 가능하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쫓아내는 방법을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잔머리 굴렸던 그 중개사께서 했던 소리가 혹시 7년 동안 한 번도 차임 증액을 안 했으니까 퉁쳐가지고 7 곱하기 7호 35, 35% 월세 올릴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돼. 매년 5%씩 올리는 건 상관없지만은 한 번에 그동안 밀린 거 한꺼번에 다
증액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증액 청구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문 보셨습니다. 자, 교재 177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가볼까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으로 해서 상인법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했다. 자, 이러면서 임차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1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1번 틀렸죠? 10년 이렇게 가야 되죠. 2번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차임 월세 얼마야? 10만 원, 100만 원이죠? 그럼 얼마? 5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10만 원 아니죠? 100만 원에 5%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이 이르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월 차임 100만 원이니까 3배 300만 원에 있을 때 이때 해지할 수 있고요. 4번 상가 건물에 서울특별시 있을 때 그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거 몰라? 지역마다 틀리다고 해서 소액 임차인. 지문 이게 두 번 나오는데 이거 신경 쓰면 안 돼. 보다가 막히는 문제가 지문이 한두 개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 얻을 만하냐. 이걸 뭐 외우는 사람이 있어. 뭐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서울 외웠는데 인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다 외웠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꼭 지문 중에 한두 개 흔들린 게 있다. 5번 지문 가볼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갱신 요구 거절 사유 다시 세 가지 체크하셔야 되죠. 3기본 차임 연체,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전대차,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형 파손 이런 것들은 다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답은 5번.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교재 178페이지 증액 청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지문 보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경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 장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액 청구 가능하고요. 증액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증액 청구는 5% 제한을 받고 감액 청구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게 청구한다고 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바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어디 시도 단위에 두는 뭐 지방 분정 조정위원회 이런 데 가야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옆 밑에 이제 23회 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아까 우리가 공인중개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비슷한 형식의 문제가 24인가 25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 23회 문제는 별 의미 없어요. 이건 이제 지금 법령이 다 개정돼서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제가 수정을 해놨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79페이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요구권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세 가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죠. 안 되는 거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기본 1년 6개월 이상 임대인이 공실로 두는 경우 이때도 다 바로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주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권리금 계약. 그래서 계약 성립했을 때 결국은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 건물 상가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가 성립을 해야지 어떻다? 바로 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3번 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영역 없는 지문. 자, 그 밑에 박스 가서 보겠습니다. 해서 자 179페이지 두 번째 박스.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양아치들. 등기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저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약간 약 올리는 지문이야. 우리가 맨날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 대항력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랑 이제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지문. 별 의미 없어요. 다시 자 우리가 하게 되면 그날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저표 등기법에서 다뤘던 주제. 2번 지문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소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건데 아까 1번 지문은 허를
찔렀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뒤에 자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말이 더럽게 어려운데 결국은 임대인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그 내부 사정을 임의로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오른편 별 의미 없는 지문 해서 시험 보시다 보면 이렇게 황당무계한 지문이 무조건 깔아져 들어온다. 그래서 문제 지문 5개를 다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주로 했던 몇 가지를 달달달 체크하는 것. 이게 시험 문제 보는 테크닉이고 이 실력이에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우선 변제권 관련해서 180페이지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틀렸죠? 결국 이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이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배당을 받으려면 그 목적물을 당연히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다 배당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 지금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이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모두 확보를 했다라고 했을 때 경매가 진행되면 누가 낙찰을 받아?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이 목적물 자체를 인도해야지 자기도 어떻다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냥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결국은 누가 지금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뭘 하게 되면 배당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지. 목적물 인도했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마다 다 배당금을 주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 됐네요.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게 이제 말이 어려워. 자, 가보십시다. 어떤 X 상가 건물의 등기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상가물의 임차권이 1순위야. 그리고 두 번째가 저당권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안에서 그 뒤에 경매가 됐다는 얘기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이 있게 될 것인데 이때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고요? 저당권.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보증금을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하필 낙찰된 게 9천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1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상태. 그러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으면 이때는 낙찰받은 매수인이었다. 이 임차권을 떠안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서 자 경매가 실시가 됐을 때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면 어떻다? 무조건 소멸하게 되겠지만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다면 그리고 아직 전액 변제를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의미가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사업자 등록 신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의미는 별게 아닌데 표현이 어려워. 상인법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2개가 쓰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공부하실 때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그 옆에 관련 기출을 가볼까요? 180페이지 문제 하단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 자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값과 임차인 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안 정리하면 다른 것 빼버리고 갑 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지금 뭐가 저당권이 먼저 존재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임대인 값, 임차인 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옳은 것인가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을의 차임 연체기 200에 이르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 아까 비슷한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월세가 얼마죠? 월세가 100만 원. 그러면서 3기의 차임액에 다르도록 연체했을 때도 다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문제를 다 분석하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지문 보시고
거꾸로 가는 게 빠를 겁니다. 2번 지문이요. 자, 의뢰, 차임 또는 보증 금액, 감액이 있을 때 1년 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이거 틀렸다고요? 아까 증액 청구 같은 경우는 최대 5%고요. 1년 내는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액 청구는 일단 퍼센트 제약 없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퍼센트 제약도 없고 기간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급침체가 돼가지고 지난달에 감액 청구했어. 그런데 또 상태가 이제 뭐 더 복잡스러운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감액 청구를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시험 문제를 가실 때 증액 청구도 외우기 어려운데 감액 청구까지 지문 구성되면 일반 수험생 입장은 대단히 힘들어지는 그런 지문. 그럼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슈. 자,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0일 사이 의뢰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0월 1일 날 임대차 계약 해지된 것으로 본다 해서 묵시 갱신의 문제, 법정 갱신의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종료된 그런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 1년 그 되는 시점이 2018년 10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2019년 10월 1일 날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날로부터 얼마 지금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데 이것도 버리셔야 돼. 이거 분석하면 안 돼. 자, 지금부터 분석하면 시험장 가서도 분석하거든요. 복잡한 패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요.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의리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자, 끄트머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자, 지금 이건 알아야 되지.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인도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요? 확정 일자라고 하는 거. 다시 기본만 계속 가셔야 돼. 우선 변제권은 거기다 뭐가 필요하다?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돼.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얘는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대항력만 발생했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아주 어려웠네. 5번이요. 의뢰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1월 5일 갑에게 상가 건물을 B형에게 매도한 경우, 자, 지금 B형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항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다?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답은 5번. 어렵게 뽑았네 해서 하여튼 요 얘기. 자, 전체적인 그림. 이게 지금 30회 문제 같은데 좀 새로운 영역의 문제들이 일부 구성이 됐고요. 이 중에서 사실은 3번 같은 게 제일 복잡해. 날짜 계산하지 마시라고 쉬운 거. 다시 4번, 5번이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요. 인도 받게 되면 대항력 발생한다. 그럼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미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확정 일자까지 있어야 어떻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정도고요. 그 외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등 뭐 지문 하나 있나요? 해서 여러분 교재 182페이지 가서 보면 자,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지문 하나 특이한 거 나왔어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나중에 다 받아내는 거야.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임대인이 때에 맞춰서 자, 보증금을 자,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든 비용은 당연히 없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살펴봅니다.